주식회사 두타전자는 현재 회사 코드 912번에 제조와 도소매, 무역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래요.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전표는 어디다 넣으라고 주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그럼 일반 전표 입력이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전표 입력을 여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문제 푸실 때요. 손풍기하고 가는 게 난 더 편하다. 그러면 손풍기 하고 가시고요. 아, 난 눈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넣으세요. 네. 사실상 제일 안전한 방법은 손으로 정리하고 다다다다 치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그리고 실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어느 정도 숙달이 되지면 눈으로 보고 푸는 게 거의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불안하다 그러면 정리해 놓고 넣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는 4월 20일입니다. 자, 날짜 입력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자, 시장성 분명히 중요해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이 상실된 유가 증권은 절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 이걸 다 보내야 돼요. 갖고 있던 것도. 자,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주당 2만 원 몇 주를 샀다. 우리 2천 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럼 2만 원에 2천 주면 여러분 계산기 눌러주시면 얼마가 될 것이다. 우리 4천만 원어치 샀네요. 그쵸? 네, 그래서 4천만 원 주고 주식을 구입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매입 수수료 3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럼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무엇으로 정리해라? 수수료로 정리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정리합니다. 근데 절대로 판관비엔 못 들어, 여러분.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거 조심하실 것. 자, 그리고 이것을 포함하여 돈은 무엇으로 줬다? 보통 예금이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생기고 우리 수수료 정리해 주시고 돈은 통장에서 나갔고 결론은 그렇게 되는 문제네요. 자, 구분란에 가셔서 저는 차변부터 넣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넘어오셔서 차변의 금액은 4천만 원. 자, 그리고 같은 변에 누구 넣어주셔라? 수수료를 넣어주셔라. 수수료를 넣었더니 참 많이 뜨네요. 근데 조심할 건 앞에 있는 수수료는 못 쓴다는 거죠. 몇 번? 984번. 그래서 여러분 900번 때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모여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을 선택합니다. 금액은 3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30만 원 넣어주시고 엔터. 자, 상대편 계정 대변에 가셔서 우리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4,03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더 하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취득 부대 비용은 무조건 영업의 비용에 있는 수수료 계정 쓴다라는 거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래요. 자, 5월 2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날짜는 5월 2일로 변경해 주시고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액면가액 2천만 원인 3년 만기의 사채를 1,920만 원에 발행하였다. 여러분 2천만 원짜리를 1,920으로 발행했으니 우리는 할인이다, 할증이다. 누가 보아도 할인 발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할인 발행했고요.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1,92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차이에 대한 할인은 얼마? 80만 원이네요. 그거를 우리로 뭐로 정리하시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정리하시고 끝내주시면 되죠. 네, 더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럼 구분란에 가셔서 저는 대변부터 넣을게요. 그리고 사채를 먼저 넣을게요. 자, 그래서 사채는 항상 무슨 금액이다? 액면 2천만 원 입력. 자, 상대편 차변에 가시고 우리 보통 예금 우리 103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1,920만 원. 자, 나머지 같은 변 차변에 누구를 가셔라? 우리 사채 할인을 가셔라.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292번에 있는 코드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80만 원 정리. 1번 문제, 2번 문제는 전산 회계 때도 정말 많이 풀었을 거예요. 그쵸? 네. 회계에서도 1번은 거의 자주 나왔던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5월 9일에 대한 내용. 날짜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5월 9일. 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일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분. 그럼 우리 일기 예정신고는 언제 했을까요? 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신고의 기한은 며칠이다? 4월 25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4월 25일 날 우리는 신고도 하고 뭐도 해야 돼요? 원래 납부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기한이 이날까지니까. 근데 미납분이 있다라는 건 나는 신고를 했어도 세금은 못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얼마가 있다? 우리는 120만 원. 자, 그 부분과 관련돼서 무슨 부분? 납부 지연가산세가 얼마가 있고 우리 만 원이 있고 자, 그러면 못 냈던 세금 120만 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만 원을 우리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납부지연 가산세는 뭐로 가는 게 맞아요? 세금과 공과금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계정 쓰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친절했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다 줬잖아요. 그쵸? 고민할 부분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리고 120만 원은 내야 될 세금이 있다. 그럼 우린 보편적으로 무슨 처리해 놨을까, 여러분? 이 120만 원은 나 아직 세금을 못 냈네. 미지급 세금이라고 처리해 놨겠죠. 아, 나 근데 의심병이 있어서 계정 과목을 보고 싶어. 그럼 며칠 날 가셔서 보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일기 예정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과 우리 대급금의 상계는 며칠 날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하는 거죠. 그렇죠. 예정 과세기간. 그래서 여러분 전표를 확인하고 싶으면 4월 25일이 아니고요. 3월 31일로 가야죠. 이 날짜에 상계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미지급 세금 얼마 있다?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근데 미지급 세금 261번 코드 쓰시면 되는데 그중에 120만 원 못 낸 게 있었나 봐요. 지금 내야 되는 세금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미지급 세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문에 사실 내용을 줬기 때문에 크게 의심할 부분도 없었어요. 앞에 미지급 세금이 또 처리되어 있다라고 줬고요. 자, 그러면 5월 9일 입력할게요. 우리 차변부터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미지급 세금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금액은 얼마? 120.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세금과 공가 몇 번에 있는 800번대 있는 자, 그리고 그 금액은 만 원. 자, 상대편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 그래서 요건이 조금 미흡하게 주어졌다 그러면 해당되는 날짜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확인하시면 되고. 자, 네 번째 문제 7월 30일이네요. 날짜는 7월 30일로 변경해 주시고. 자, 착한 토스트에서 공장 직원들이 먹을 간식을 주문하고 딱 여기까지만 읽으면 무엇이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 복리후생비. 그쵸? 자,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자, 당 거래 1 현재 착한 토스트는 무슨 과세자이다? 일반 과세자이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일단 의심하지 말아 주실 것. 여기 이제 문제가 된 게 여러분, 이 문구가 어떻게 바뀌어 나올 예정이냐면 아마 이 부분은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과세자가 여러분 2021년도부터 규정이 바뀐다고 했어요. 얼마까지? 자, 8천만 원 미만까지 일반 과세자이다. 기준의 산정의 연도는 똑같아요. 직전 연도 우리 공급 대가의 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이면 이렇게 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 내용은 똑같고요. 그래서 8천만 원 미만. 근데 문제는 이 8천만 원 미만자가 간이과세자인데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4,800만 원이라는 기준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만 원자가 빠졌네요. 네, 만 원. 자, 그럼 이 4,800만 원 기준점을 만들어서 4,800만 원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무슨 부분? 우리 간이과세자도 이제 뭘 발급한다? 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의무가 돼버려요. 의무이면 안 하면 이제 가산세가 붙겠죠. 네, 간이요. 재현 씨 무슨 얘기인가요? 간이가 이렇게 바뀌어요. 간이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까지 규정이 돼서 제가 일반이라고 했어요? 간이에요. 간이.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분이 일반 과세자처럼 똑같이 뭐가 된다? 의무가 돼요.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무가 들어오는데 지금 4,800만 원 미만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뭐 발급할 거고 영수증 발급할 거고요. 그리고 4,800만 원 기준으로 이상부터 얼마 구간까지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구간까지 요 사이에 있는 구간까지 있는 사람은 무엇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되져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 거냐면 간이과세자를 여기서 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복리후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그럼 복리후생비이다라고 하면 우리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가능해요, 여러분. 접대비는 공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복리후생비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카드 영수증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일반 전표가 아니라 매입매출 전표에 넣는 게 원칙이겠죠. 쉽게 생각하면. 사실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업무는 또 다르게 갈 거예요. 어쨌든 시세법적인 요건에. 그러면 그 부분을 가야 되는데 지금 기존까지는 2021년도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한테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이게 지금 적용하는 시점이 7월 1일부터 적용이 돼요.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받아온 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까지면 간이과세자한테 받아오는 부분은 이제 공제를 못 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공제받는 여부까지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출제를 했을 땐 간이과세자이면 과거에는 무조건 영수증이 먼저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먼저이고 거기에 예외적으로 4,800만 원 미달자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줘라. 이렇게 바뀌어요. 단서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구를 내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이 문제를 내고 싶으면 절대로 7월 30일로 안 낼 거예요. 자, 무슨 날짜로? 우리는 6월 30일까지 내면 문제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7월 30일로 내는데 이거 공제 못 받는 거로 내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 부분에 저 지울게 여러분 이제 지저분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 간이과세제에 단서가 달려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자. 의무자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또는 신규 사업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뀔 예정이에요. 되셨을까요? 우리는 어찌됐든 단서는 없지만 그냥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줘서 공제 안 받겠다고 줬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일반 전표로 들어오는 카드 영수증은 공제를 안 받겠다는 취지예요. 근데 간이과세자한테 받아온 신용카드도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리가 터져요.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은 이제 이게 바뀌면서 너무 일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아마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매출 전표 안 넣자라고 하는 분도 생길 것 같아요. 이 상황이면. 이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도 바뀔 거예요. 네, 사업자 등록증도 안 바뀌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간이과세자가 이 내용에 뭔가 명기상이 하나 생길 거예요. 세금계산 발급하는 영수증 중에 이거 국세청이 다 통지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교체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조금 복잡한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부가세 쪽은. 간이가 문제입니다. 간이가. 자, 우리는 면제자로 정리할게요. 면제자로. 자, 그러면 공제 못 받는 부분. 자,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줬고요. 자, 그리고 증빙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증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며칠이고요. 우리 7월 30일. 여러분, 우리 어차피 전사는 고민 안 해도 되죠. 전표 입력 날짜 줘요, 여러분. 네, 그래서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저 날짜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현재 지출한 금액은 얼마이다? 20만 원 이내, 2만 원 이내요. 네, 요거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신용카드 용어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카드사. 자, 착한 토스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았다. 그런데 카드사가 없죠? 자, 그러면 붙여져 있는 증빙에서 카드사 찾기.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아래쪽에 가면 카드사명은 무슨 카드이다? 현대카드라고 보이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카드 넣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현대카드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표 입력하러 갈게요. 자, 7월 30일자 차변에 뭐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복리후생비 공장이었어요? 사무실이었어요? 공장이 여러분 반드시 500번대 코드.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로 가셔라? 2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상대편 대변엔 우리 카드는 다 뭐로 원칙적으로 가자? 미지급금을 쓰자. 자, 근데 미지급금의 거래처 누구 넣어주셔야 된다? 현대카드. 이것 때문에 카드사 찾은 거죠? 자, 그래서 현대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금액 2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한 지금 복리후생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입력한 것도 복수 답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 자, 8월 21일로 넘어갈게요. 날짜 변경해 주세요. 8월 달로 날짜 변경해 주시고, 자, 외상 매출금 계정에 있는 해외 매출처 뉴욕이라는 회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4만 불이 전액 회수되고 원화로 환가되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우리 상기되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증가되는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계정 과목 정리는 끝났습니다. 근데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환율의 차이를 묻고 싶다. 이런 얘기로 봐주셔야 되겠죠? 자, 외상매출금 인식을 하는 적용 당시 환율은 1,150원이었고요. 입금 시점에 적용 환율은 1,200원. 이런 환율은 올랐네요. 그러면 사실상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 발생했겠네요. 그렇죠. 외상매출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계산 좀 하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 지금 받아야 되는 돈이 4만 불이었던 거죠. 그래서 4만 불 곱하기 얼마셔라? 1,150원. 그러면 4,60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4,600.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적용의 환율은 1,200원이니까 그 부분 그대로 계산할게요, 여러분. 자, 이것도 똑같이 무엇 해주시면 돼요? 4만 불 곱하기 1,200원 해주시면 되죠. 4,800. 그러면 4,800만 원. 그럼 여러분 4,600과 4,800의 차이 금액은 200만 원이고 받는 돈이 더 커졌으니까 우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다. 그런 걸 뭐라고 쓰자? 우리 외환 차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거래 상태에서 환율의 차이는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이라는 계정을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어느 변을 먼저 넣든 상관은 없겠죠, 여러분? 네, 우리는 차변 먼저 넣을게요. 차변에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요. 받은 돈 4,800을 입력합니다. 자, 상대편 계정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 이런 거래처는 뉴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한영키 누르시고 N자만 치시고 뉴욕 코퍼레이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선택해 주시고 정리. 됐을까요?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누굴 넣어주시면 되신다. 우리 외환 차익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환 차익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마무리. 다 하실 거 있나요? 없죠, 여러분? 자, 그래서 아이고 제가 사고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깐 올라갔다 올게요. 여기를 4,600으로 바꿔야 되는 걸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이거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20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중에 하나 얘기할게요. 저처럼 사고를 쳤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까 이 자리에서 엔터를 친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냥 바로 올라가 4,600 바꿨죠. 근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하시면 괜찮은데 모르고 여기가 4,600으로 뭐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꾸고 다 내려왔어요. 그럼 차대가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외환차익이 있으니까 입력을 하고 이게 4,600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넣었구나. 그래서 뒤늦게 여기 라인을 다 벗어나고 나서 여기 4,600으로 입력하시면 여기 전표 번호가 달리 떠요. 이해되셨어요? 전표 번호가 다르면 하나의 전표가 아니어서 점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표 번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거. 그러니까 저처럼 사고 안 치시면 돼요. 본인이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번호가 동일한지 꼭 확인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전표 번호 동일하니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전표 다 끝났으니까 저는 종료할 거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열어 놓으시고 우리는 이제 전표로 들어가면 되죠. 메뉴 열어 놓으셨을 거고 7월 10일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는 입력해 놓고 유형에 커서 놓고 시작하는 게 편하죠. 네, 그래서 7월 10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한 토지에 대한 토지 정지비, 대표적인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네, 평탄화 작업하는 부분 뭐 이런 식의 비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토지 정지비로 백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여러분, 토지 정지비를 제가 조금 전에 토지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의 유형의 입력은 54 불공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으로 1,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요. 우리는 보통 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차변은 토지, 대변은 보통 예금 이렇게 결정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불공의 사유였다는 것만 기억했으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유형 54 불공 넣어주시고 품목은 그냥 토지 정집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길면 뭐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토지라고 쓰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채점 기준이 아니라서. 자, 그리고 공급 대가가 1,100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나오게끔 입력. 자, 거래처는 백두건설이라고 했네요. 그럼 백두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전자예요, 종이예요? 전자 1번이요. 자, 불공지 사유는 F2번 누르셔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 6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분계는 혼합을 쓸 수밖에 없죠. 자, 반드시 차변의 계정 과목 원재료를 누구로 바꿔주시고 토지로 변경해 주시고 내려오셔서 대변 선택하시고 우리는 103번 보통 예금 입력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리됐죠? 자, 그 다음 8월 10일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또 증빙이 붙어 있는 문제이네요. 자, 일자는 8월 10일로 변경해 놓고 들어와서 하겠습니다. 당사는 수출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대일통상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전자로. 그리고 여러분 사유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요건 준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뭐가 중요하죠? 아, 그럼 회계처를 뭘 보고 하느냐? 하단에 나와져 있는 누굴 보시고 처리하시면 된다.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 보고 가시라 했죠.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기 합계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요 자리 내용을 보시고 정리하셔라. 그럼 지금 현재 내가 판 제품의 금액은 얼마이고 4천. 근데 그중에 얼마는 1,000은 현금으로 받고 그중에 3천은 무엇으로 받았다? 어음. 자, 이건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 증가하겠죠, 여러분? 되셨어요?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끝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유형 자리에 가시고 우리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12 영세. 품목은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자, 우리 수량과 단가는 넣든 안 넣든 감점은 없다라겠어요. 자, 넣으실 분들은 넣으시고 그래서 4천만 원 등장하게끔 해주시고 우리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면 되시죠? 대일통상. 자, 그리고 전자이니까 반드시 여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가 엔터를 조금 빠르게 눌렀나요? 자, 내려오셔서 영세일 구분 자리에 가셔서 반드시 우리 몇 번에 있는 3번에 있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라는 사유 선택. 그리고 분계는 뭐로 가신다? 혼합.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은 수정할 거 없죠, 여러분.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금액 1,000만 원 입력하시고 자, 같은 변 차변에 우리 무엇 하시면 되고요. 받을 어음 110번 넣어주시고 3천 됐을까요?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제가 시험이 조금씩 추세가 바뀐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다 텍스트로 글을 주고 뭔가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증빙을 딱 붙여놓고 단서를 몇 가지를 빼버리는 그러면 증빙에 나와 있는 요건대로 보시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내고 싶어 하는 추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타 시험이 그렇게 내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T라고 하는 시험에 이렇게 증빙을 붙여주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을 또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날짜는 9월 3일입니다. 반드시 일자는 정확하게 입력하셔라. 그래서 날짜가 잘못되면 0점이에요. 자,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주식회사 대운상사에 매각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없어지는 자산은 기계 장치.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였다. 매출처럼 취급하시면 되죠. 10일 과세라고 넣어주시고 자, 판매 대금은 다음 달에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대요. 나는 지금 현재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아니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보자마자 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미수금 처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써놓으시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미수금. 단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얼마에 팔았냐면 우리 매각대금이 부가세 포함 금액 얼마이다? 우리 330인 거죠. 네, 요게 미수금을 처리할 부분이죠. 네, 그래서 고 처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패턴대로 그냥 넣으시면 되죠. 네, 순서처럼 정리해서 입력하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손실 계산 안 해도 사실 다 보여집니다. 자, 유형 자리 가셔서 우리는 10일 과세 넣어주시고요. 품목에는 기계장치라고 저희는 넣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에 가셔서 300에 30이 되게끔. 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다? 대운상사. 자,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했었는데 전자였어요. 1번 역. 자, 분계는 뭐로 간다? 혼합. 이런 고정자산 매각은요. 무조건 혼합밖에 못 써요. 근데 다른 유형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의 부가세 10%인 3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 가서 곧바로 뭐로 고쳐주셔라. 우리 없어진 자산, 기계장치죠. 그럼 기계장치 넣어주시고 우리 없어지는 자산은 누굴 없앤다? 장부 금액이 아니라 취득 원가를 없애야 되죠. 자, 그래서 박스 내용에 봤더니 취득가액은 얼마? 600. 감가상각은 얼마? 200. 장부는 얼마? 400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취득 원가 600만 원으로 금액을 수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변은 마무리. 자, 그리고 곧바로 누구 치자? 차변. 자, 그리고 우리 기계장치가 206번이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거기다 플러스 1 하면 되죠. 207 그냥 곧바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이다? 200만 원이었어요. 됐어요? 자,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가 끝났다. 그 다음엔 돈 받기로 한 조건을 씁니다. 자, 그럼 같은 변 차변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부가세 포함하여 330만 원은 우리 못 받았죠. 그래서 아까 미수금 정리해놨으니까 미수금 입력합니다. 그 금액은 330이죠. 그래서 미수금 금액으로 수정.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했고 돈 받는 정리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돈이 무엇이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에요. 자, 그래서 상단의 대차 차액을 봅니다. 하단을 보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하단에 보시면 대변의 합은 630, 차변의 합은 530. 그러면 우리는 630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입력할 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대차 차액이에요. 음수가 뜨면 손실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가 뭐로 뜨면 양수가 뜨면 이익이에요. 그래서 고정자산 매각은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만 계속 분개를 하세요. 어차피 매입 매주 전표 나올 거니까. 그리고 마무리 하시라는 거. 그러면 차변이라고 넣어주시고 우린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대로 지금은 우리는 지금 대변을 치고 차변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대변에 두 개를 치고 차변을 넣었는데 여기 금액이 음수가 아니라 양수던데요. 그냥 대변 선택하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넣으시면 돼요. 섞여 있다고 감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도 정리됐네요. 자, 네 번째 9월 9일입니다. 날짜는 9일로 변경해 주시고 자, 주식회사 서울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1,300 세금 130 발급받았다. 이런 원재료 매입한 세금 계산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50일 과세. 자, 매입대금 중 5월 1일에 지급한 선급금 100만 원을 제외한 그러면 우린 선급금 대변에 가서 없어지겠죠. 자,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자,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래요. 그냥 입력하시면 끝나는 거라서 큰 의미 없네요. 자, 그럼 유형 자리 가셔서 공제 가능 51번 넣어주시고 품목은 원재료라고 했으니까 원재료 전 넣겠습니다. 공급가액은 1,300에 130 나오게끔 거래처는 서울에서 사가지고 왔고요. 자,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입니다. 그럼 1번 선택해 주시고 자,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되신다? 혼합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차변에 부가세 대급분과 원재료 들어왔어요.
자, 수정할 부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변 입력하러 갑니다. 자, 구분란에 대변 넣어주시고요. 우리는 선급금 먼저 넣으시면 되겠죠. 자, 선급금의 금액은 얼마였다? 100만 원이었다.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 선택해 주시고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 우리 1330은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해 줬죠,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는 거. 더 할 거 있나요? 없죠? 분계 문제가 이게 지금 보시면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재현 씨가 그랬었나요? 분계가 쉽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하셨는데 분계가 쉬워요. 그래서 합격률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계가 대체적으로 기존 문제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쉽게 낸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회계 1급의 분계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회계 1급이 오히려 더 어렵고 세무가 오히려 쉬운 뭐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대부분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구분돼서 하긴 하는데 세무사는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세무사의 출제는 안 해봐서 다른 출제는 다 해봤는데 세무사의 거만 저도 출제는 안 해봐서 자 10월 8일 들어갈게요. 10월 8일. 자 그러면 10월 8일 들어가시고 자, 당사의 판매부서는 거래처 접대용 근조화환을 주문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근조화환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꽃집이죠. 네, 꽃집은 면세죠. 우리 농수, 임축, 먹든 안 먹든 국내 건 다 면세니까. 자, 그래서 면세인 거 받아 오신 거고. 그럼 여러분, 접대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로 가시면 될까요? 접대비. 더 신경 쓸 거 있을까요? 계산서 유형은 뭐로 넣어요? 53 면세. 끝난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돈 준 얘기가 없다. 이 돈 준 얘기는 아래쪽에 봤더니 어디에 써 있다? 외상 미수금란에 있네요. 그러면 미지급금 쓰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또 여기 미수금 써 있다고 미수금 쓰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현재 사원인 입장이에요. 사원인 입장. 그리고 접대비는 판매부서 거래처라고 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있는 코드 쓰시면 되고 그럼 정리는 다 끝났죠. 자, 유형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53 면세. 품목은 근조화환이라고 넣으시면 되는 거고 전 근로화환이라고 넣네요, 여러분. 근조화환.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8만 원이네요, 여러분. 네, 8만 원.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사가지고 왔어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꽃집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전자니까 반드시 1번 여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분계는 무엇으로 가자? 혼합을 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고 차변의 계정 과목은 813번 접대비 선택.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우리 미지급금으로 넣으셔라. 자, 이것도 미지급 비용 넣은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미지급 비용을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답안의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복수 답안 넣고 있는 실적.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 자, 높아짐에 얘기합니다. 우리 접대비만 나오면 무조건 54 불공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54 불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단추의 첫 번째가 무엇이다. 우리가 단추를 채운다면 세금 계산서 수치 분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지 계산서를 받았는지를 보시고 유형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접대비로 대한 내용을 유형 선택하지 마셔라는 거.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일반 전표 입력했던 것 중에 특이한 문제가 있었나요? 전혀 특이한 문제가 없어요. 네, 특이점 있는 문제 거의 없고요. 뭐 특이하다기보다 자꾸 이렇게 바뀌어갈 건가? 라고 보여지는 건 이렇게 증빙을 붙여놓고 결제대금 얘기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어디 보고 하자? 하단을 보고 하자.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한 부분에 내용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엔 뭘 들어가시자?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